아무튼 뭐 의도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준석 최고위원 본인이 워마드나 아니면 이제 여성 뭐 젠더 갈등 문제에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성 혐오의 선봉자처럼 자리매김하셨는데 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너무하다 싶은 이야기들이 좀 있긴 있었거든요. 여성 혐오가 아니라 한남의 선봉장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뭐 그렇기도 하고요. 뭐 한남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비하와 조롱조의 단어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성 혐오라고 하는 정서를 갖고 있는 것을 내포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좀 너무하다 싶었었던 것은 82년생 김지영 이야기를 하시면서 82년생 김지영보다 421년생이었나요? 이명박이 훨씬 더 공감을 많이 받아야 하는 존재다,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공감을 받아야 된다고 했나? 그 스토리 자체로 보면 41년생 이명박의 스토리가 훨씬 불쌍한 얘기 아니냐라고 얘기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얘기한 뭐냐면은 지금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아니면은 여성주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은 82년생의 김지영의 이야기가 나의 공감을 산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41년생 이명박은 서울시장과 대통령 선거에서 둘 다 압도적인 표로 당선됐어요.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41년생 이명박이 살아온 삶이라는 게 흑수저에서 올라와가지고 현대건 사장까지 하고 저렇게 된 게 참 내가 선망하는 스토리다 그래가지고 뽑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82년생 김지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세대와 성별을 보편적으로 뛰어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2년생이면 제가 85년생인데 82년생 김지영이 묘사되었던 남녀 가려서 반찬을 먹인다. 그거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나는 그거 있는데 경험.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게 보편적인 경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있었는데 까먹으신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잖아요. 제가 무슨 어디 모든 게 먹는 게 풍족하고 물자가 풍족했던 강남 출신의 인사도 아니고 제가 서울에서는 지하철 종점에 살았는데. 저는 서울에 살지도 못했는데 저희 집안은 추석 때 되면 설날 때 되면 저희 외가댁은 창을 나눠서 폈어요. 그래서 남성들이 먹는 그게 있어요. 그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그건 유구적 관점에서 그냥 했던 악습인데. 그게 그 얘기지. 반찬을 따로 담는 거니까. 그래서 예쁘고 맛있는 거는. 근데 예를 들어 이제 그 82년생 김지영 책에 묘사된 거는 저는 생각보다 강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영화를 바로 나오자마자 봤거든요. 영화는 굉장히 순한 맛이죠. 기대했다기보다는 뭐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순하게 묘사되고 저는 오히려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그때 한번 묘사했지만은 오히려 82년생 김지영에서 그 영화에서 김지영 씨의 도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타파해야 됐던 지점이 굉장히 희화화돼서 자기를 맘충이라는 사람들한테 한번 대들었다. 이 정도의 결말이 나는 게 저는 굉장히 약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안에 더 큰 줄거리로 처음에 묘사되었던 본인이 경력 단절 여성이 되는 과정에 대한 저항이라는 것이 얼마나 세게 드러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만들어 나가느냐가 묘사되는 과정 중에 나는 이런 큰 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결국 맘충이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할 말했다. 이걸로 이제 끝나는 느낌이라 가지고 그 뒤에 무슨 짧게 이제 무슨 자기가 글을 쓴다는 얘기가 있었지만은 그게 오히려 좀 굉장히 아쉬웠다고 저는 방송 나가서 평가했거든요. 그 안에서 저는 82년 김지영에서 당연히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여성 경력 단절이라든지 아니면 육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격하게 공감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 보는데 앞에 이제 그게 82년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발생했다는 일로 묘사됐던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뭐 저는 당연히 일부 경험했을 수 있는 일들이라 생각하는데 적어도 제 주변에 있는 85년생 친구들이 이게 보편의 정서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보면은 우리가 아까 민주화운동을 얘기할 때 보면은 저는 민주화운동 때 진짜 열심히 체육탄 맞고 짱도로 들었던 사람들은 전 인구의 한 10% 20%가 될까요? 네. 그렇지만 그게 그 세대를 관통하는 그 어떤 상징성이 있는 이벤트가 된 것처럼 저는 근데 82년생 김지영에서 있었던 그 이벤트들은 굉장히 소수가 겪었을 만한 것들이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한 번씩은 겪을 수 있는데 그게 한 사람한테 몰빵되는 거는 너무 극적이다. 네. 네. 뭐 근데 그럴 수 있죠. 거기에 있는 것을 모두 다 겪은 사람은 더 소수일 수 있는데 그 경험 중에 일부를 겪은 여성들이 있고 공감대가 만들어져서 그 책이 저는 베스트셀러가 되고 영화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까 이명박이 훨씬 더 많은 지지를 얻은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저 거기 공감해요.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바로 이 사회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이명박 서사는 공감이 되고 여성들이 차별받았던 서사는 공감되지 못하는 것인가. 이 구조가 바로 여성 혐오의 구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저는 이게
어떤 것이 더 지지받고 공감받느냐가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소수자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더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것들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차별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들어줘야 되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영화는 이제 우리가 어쨌든 어느 정도 창작이 들어가는 가미되는 것이니까 제 생각에는 뭐 영화의 관점에서 허용되는 것들인데 아까 말했던 굉장히 시사적으로 제 의미가 컸던 지점이 산후 우울증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그 경력단절에 네. 대한 실질적인 두려움 네. 그리고 그걸 극복하려고 했을 때 부딪히는 장벽들 이거는 네. 저는 굉장히 뭐 시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들이 봤는데 그 어릴 때 있었던 서사와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있는 그 카페에서 맘충 소리 들었다는 거는 저는 만약 현실에 지금 나가가지고 여기 마포구 망원동에서 누가 유모차 끌고 있는데 거기 가서 맘충이라 그러잖아요? 신문에 나요. 그 사람이 결코 사회적으로 지지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근데 이게 흔히 말하는 허수아비 찌르기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혐오를 조장하는 거 아니냐. 저는 대한민국에 지금 전국에서 단 한 명도 맘충 소리 듣는 사람 없다 생각해, 카페 갔다고. 근데 그 책이 나올 때쯤 그다음 그 책 나오기 전에 맘충 논란이 진짜 컸어요. 그래서 뭐 온라인 커뮤니티 안에서도 내가 오늘 맘충을 봤다라든지 뭐 아니면 뭐 노키즈 존이 막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한다든지 뭐 아이가 울면 음식점에서 눈치 볼 수밖에 없다 이런 토론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랬거든요. 좀 그런 게 좀 반영이 저도 됐던 그걸 많이 게 아닌가 보니까 싶어요. 알잖아요. 맘충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도 알고 그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우리가 대충 아는데 그게 적어도 아무 일 없이 카페에서 유모차 끌고 있는 사람한테 누가 가가지고 당신 맘충이야 저런 맘충이야 하면서 뒤에서 쑥덕거리는 그 용어는 아닌데 예를 들어 누가 그 인터넷상에서 그냥 자기 어떤 심적인 문제 때문에 아무나 그냥 한남충이라고 한다 해가지고 그게 사회 문제다 하면 그게 침소봉대하고 제 생각에 허수아비 찌르기 하는 거라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제가 걸어다니면서 온라인에서야 저한테 한남충이니 뭐니 하는 사람을 봤어도 오프라인에서 저한테나 다른 사람한테 누가 한남충이라고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걸 갖고 제가 정치인이 갑자기 요란스럽게 여성들이 한남충으로 남성을 묘사한다 그러면 그건 제가 난리법석 떠는 거고. 아니 근데 제가 생각해 이건 것 같아요. 공감하지 못할 수 있어. 그리고 겪어보지 않았을 수 있어. 근데 공감하고 겪어봤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고 제가 보기엔 이준석 최고위원님께서 굳이 그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그 얘기 그냥 잘 듣고 그 문제 해결하는 정치인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니까. 제가 말하자면 아까 말했던 세 가지 문제. 출산 후 경력단절, 뭐 출산 후 우울증, 뭐 그다음에 뭐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의 저항 이런 것들은 제가 정치인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존재하지 않는 걸 해결할 수 없다 이거예요. 아니 근데 거기에 있는 게 결국 모두 다 여성 혐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소진이라고 하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남존여비가 존재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했다. 출산 후 경력단절 왜 일어나는 건가요? 사실은 여성 차별에 대해 이 구조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랑 하태경 같이 그걸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여성이 군에 복무할 수 있는 권리를 찾기 위해서. 진짜 이제 그거 자체가 지금 전혀 다른 두 가지를 붙여다가 뭐 아무튼 이준석 최고위원께서 좌절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 정치를 하시겠다고 했으니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성소수자 여러 다양한 소외계층의 이야기를 듣고 정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 소위 말하는 주류 엘리트 남성 우월주의에 찌든 남성 영역에서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선입견일 거예요. 보면. 아니요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여성이 혐오라고 하는 것이 남성 우월주의와 조금 가깝기는 하지만 저도 그렇고 제가 여성 대통령 만났던 사람 아닙니까? 아마 못하겠죠. 생물학적 여성이 여성 대통령이니까 농담이 진지하게 반박하지 마. 박근혜 대통령 여성 대통령이라 생각하잖아. 21대 국회가 이제 만들어지기까지 얼마 남았나요? 4개월 남았는데 어떻게 21대 국회 일단 이것부터 합시다. 20대 국회를 평가하신다면? 내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하태경 의원만으로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2012년에 저한테 왜 총선을 안 나갔냐고 얘기하는 분도 있으면은 그때 제가 비례 제안 받았음에도 안 나갔던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나름 20대 후반이었으니까 그때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굳이 정치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실제 플레이어가 될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했었어요. 내가 그냥 내 친한 국회의원들한테 조언자가 되어주고 때때에 도울 게 있으면 도우면 되지라는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참여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2016년에 뛰어든 건데 제 고향에 갑자기 안철수라는 거물과 부캐일 줄 몰랐죠. 저는 제 고향이라서 간 건데 그거는 얘기치 못했던 지점인데 하여튼간 정치라는 건 이런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나에게 어떤 조금이라도 사회적인 기대치가 생긴다면은
그 기대치를 가진 사람들한테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저는 필요하다 보고 그게 출마라고 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신재기 위원장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걱정해주는 여것들, 뭐 예를 들어 변혁신당이나 이런 거 나와가지고 당선될 수 있겠냐. 저는 의외로 그거는 한 번도 고민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근데 아까 말했던 그런 어떤 내 합리화의 과정도 있겠지만은 젊은 사람들이 좀 그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선거라는 것 자체에 대해 가지고 선거를 한번 뛰어보면 확실히 지역구 선거나 아니면 뭐 다른 선거를 뛰어보면은 본인에 대한 책임감이나 의무감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는 것 같고 내 정책 위상도 깨달을 수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무리 뜨거운 냄비를 만져보지 않으면 절대 뜨겁다는 개념이 뭔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거를 만약 글로 배운다 생각해보세요. 한 번도 냄비를 만져보면 뜨거움이란 개념을 글로만 배운다 생각하면 절대 이해를 못하는 개념이잖아요. 보면은. 근데 선거도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정치 측면도. 21대 국회에 바라는 점은? 21대 국회에서 내가 있는 당이 압승해가지고 나중에 유승민 대통령 만들고 하태경 의원이랑 같이 좀 세상을 멋지게 바꿔보고 싶다. 아, 그렇군요. 그때쯤은 신지현 위원장이 방송 가서 맨날 날 까고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까겠네요. 저는 이준석 최고위원의 대항마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우리가 대항마라는 생각이나 아니면 자꾸 그걸 하는 순간 이상하게 돼요, 보면은. 맞아요. 그러니까. 짧지 않은 시간 밥 먹으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편히 밥 드시지도 못하고 그러니까요. 끝나고 잠깐 드시고 가세요. 앞으로 계획이 좀 어떠신지 얘기를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요거 보시면서 인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어차피 정치에 뛰어든 이상 최대한 높이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 단계에 조금씩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 보거든요, 저는. 근데 바른미래당을 만들 때 나왔던 구호를 보면서 제가 바른미래당에 참 섬뜩했던 게 영남과 호남의 화해를 통해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창당 이벤트를 화개장터에서 했던 것 같은데 이 무슨 전근대적인 이런 시도냐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벌써 1년 반, 2년 가까이 흘러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는 시점이 왔는데 적어도 이번엔 제가 좀 주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길이 옳다는 걸 한번 증명해보고 싶고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정치가 이번 기회에 이번 21대 총선을 기점으로 해서 다른 나라들처럼 좀 정상적인 정치 구도가 됐으면 좋겠다. 보수 진보가 북한에 대한 스탠스로 갈리고 아니면은 보수 진보가 영호남 출신인지 어디냐에 따라서 갈리고 이건 비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토양에서는 저희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토양을 한번 좀 정화시키는 그런 구도가 나왔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녹색당도 빨리 밝은 세상으로 오기를. 선거제도 개혁에 힘 좀 써주세요. 변혁신당도 힘을 얻으려면 네, 여러분 저희 오늘 특별하게 밥 먹으면서 이야기 나눴는데요. 역시 밥 먹으면 못할 얘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세대 좀 넘나들고 진영도 좀 넘나들면서 재미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이준석 최고위원님의 좋은 행복 그리고 성공을 기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안녕. 대한민국 국민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 정치인. 안녕하세요. 저도 같이 나오는 거죠? 네.